안녕하세요. 수박겉잡기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3권 탈리아를 다룹니다. 주제는 고대 페르시아 궁정 쿠데타와 정체 논쟁입니다. 기원전 522년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기 형제의 왕위 찬탈, 7인 귀족의 쿠데타, 그리고 그 직후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체계적인 정치체제 비교 논쟁. 이 모든 사건이 단 한 해에 압축되어 펼쳐집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에피소드를 단순한 궁정 암투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 혼돈의 순간을 민주정, 과두정, 군주정이라는 세 가지 통치체제의 이상과 현실을 해부하는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수십 년 후 살라미스와 플라타이아의 전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그는 치밀하게 직조된 서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522년. 이 한 해는 페르시아 제국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든 격변의 해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사건들을 서술할 때 선형적이고 절대적인 시간 순서보다는 인물들의 도덕적 선택과 궁정 내부의 권력 역학이라는 맥락을 우선시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학자 도널드 윌콕스가 지적하듯 헤로도토스는 사건의 물리적 선후 관계보다 맥락적 진실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에피소드적 시간관이라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로도토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떻게였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키루스 대왕이 건설한 아케메네스 왕조는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대에 이르러 이집트까지 정복하며 역사상 최대의 판도를 형성합니다. 수사를 중심으로 메디아, 페르시스, 바빌로니아, 리디아를 아우르고 여기에 이집트까지 더해진 이 제국은 당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정치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대함이 문제였습니다. 제국이 커질수록 왕이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중심부의 권력 통제력이 약해지고 왕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각종 음모와 권력 공백이 생겨납니다. 캄비세스가 이집트 원정에 나가 있는 동안 본국 수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는 제때 알 수 없었습니다. 제국의 거대함이 곧 그 취약성이 된 것입니다. 권력의 위기는 캄비세스 2세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원정에 나선 그는 불길한 꿈을 꿉니다. 자신의 동생 스메르디스가 왕좌에 앉아있는 환영이었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힌 캄비세스는 신복 프렉사스페스를 수도 수사로 급파하여 동생을 비밀리에 암살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선택은 치명적인 패착이었습니다. 왕위를 위협할 경쟁자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통성을 보증해줄 유일한 혈육을 스스로 지워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암살은 극비에 붙여졌기 때문에 스메르디스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제국 신하들 중 아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정보의 공백이 바로 마기 형제에게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헤로도토스는 캄비세스의 폭정을 에피소드적으로 서술하면서 친족 살해라는 도덕적 타락이 어떻게 제국 전체의 정통성 위기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권력의 공백을 파고든 자들이 마기 형제입니다. 마기는 메디아 출신의 사제 계급으로 궁정 내부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던 집단이었습니다. 그중 파티제이테스가 반란을 기획합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가 죽은 스메르디스와 이름이 같고 외모도 흡사하다는 점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진짜 스메르디스의 죽음을 은폐하고 자신의 형제를 왕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기원전 522년 3월 이 기만극은 성공합니다. 가짜 스메르디스는 민심을 얻기 위해 즉각 제국 전역에 3년간의 세금 면제와 병역 면제를 선포했고 대중의 지지를 단숨에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 귀족층에 대한 메디아 세력의 도전이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라는 혈통적 정통성을 교묘하게 위장한 권력 탈취 시도였던 것입니다. 한편 이집트에 있던 캄비세스는 반란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막아섭니다. 시리아 지역에서 말에 오르던 중 칼집에서 빠진 자신의 검이 허벅지를 찌르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부위가 정확히 캄비세스가 이집트의 신성한 소 아피스를 찔렀던 위치와 같다고 명시합니다. 신성모독에 대한 신적 징벌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앞둔 캄비세스는 주변 귀족들을 불러 모아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동생 스메르디스를 비밀리에 암살했다는 것, 따라서 지금 왕좌에 앉아 있는 자는 가짜이며 마귀 형제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권력을 되찾을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가 보여준 잔혹하고 변덕스러운 성정 때문에 귀족들은 이건 역시 동생에 대한 적개심으로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여겼습니다. 7년 5개월간 제국을 통치한 폭군은 그렇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을 외친 채 숨을 거둡니다. 캄비세스 사후 가짜 스메르디스의 통치가 7개월간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페르시아 최고의 귀족 중 한 명인 오타네스가 의심을 품습니다. 새 왕이 성체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고 유력한 귀족들을 자신 앞으로 소환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타네스는 치밀한 검증에 나섭니다. 그에게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습니다. 과거 키루스 대왕이 범죄에 대한 형벌로 어떤 마귀의 귀를 잘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타네스는 캄비세스와 진짜 스메르디스의 아내였으며 이제는 마귀의 아내가 된 자신의 딸 파이디메에게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동침 중에 왕의 귀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처형당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파이디메는 목숨을 건 검증에 나섰고 왕에게 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그 순간 거대한 기만극이 마침내 폭로되었습니다. 진상을 파악한 오타네스는 즉각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아스파티네스, 고브리아스 등 신뢰할 수 있는 귀족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인타프레네스, 메가비조스, 히다르네스가 합류하고 마지막으로 아케메네스 반개 왕족인 다리우스가 가담하여 7인의 암살 결사대가 완성됩니다. 이 7인은 단순한 우연의 집합이 아닙니다. 오타네스는 페르시아 귀족층에서 최고 지위의 인물이었고 다리우스는 반개 왕족이었습니다. 고브리아스는 오타네스의 측근이자 용맹한 장군이었으며 나머지 4사람 역시 제국 최상위 귀족 가문의 대표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리우스의 태도입니다. 그는 7인 중 가장 늦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사를 미루면 배신자가 나와 계획이 탄로 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행동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냉혹하고 결단력 있는 면모는 이후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발휘됩니다. 거사 당일 극적인 사건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마귀 형제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증받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스메르디스를 실제로 암살한 당사자인 프렉사스페스를 회유하여 성벽탑 위에서 군중을 향해 현재의 왕이 키루스의 진짜 아들임을 선포하게 하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만극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탑 위에 오른 프렉사스페스는 군중을 향해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마귀의 각본을 따르는 대신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내가 캄비세스의 명으로 진짜 스메르디스를 죽였소. 지금의 왕은 마귀들이오. 그는 진실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페르시아인들에게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을 것을 강력히 호소한 뒤 스스로 탑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극적인 희생을 프렉사스페스의 투신과 7인의 궁정 진입이라는 두 사건을 교차 편집하며 병렬로 배치합니다. 궁정이 혼란에 빠진 바로 그 순간 7인은 자신들의 높은 신분을 이용해 호위병들의 의심을 피하고 궁정에 진입하여 마침내 마귀 형제를 처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제 이 에피소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마귀를 처단한 직후 7인의 귀족은 제국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합니다. 기원전 522년 수사의 궁정에서 벌어진 이 논쟁이 바로 정체 논쟁입니다. 헤로도토스 제3권 80장에서 8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쟁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민주정, 과두정, 군주정이라는 세 가지 통치 체제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한 문헌 기록입니다. 더 나아가 이 논쟁은 신성한 권위나 종교적 승인에 일절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합리적 논리와 사회적 효용성만을 바탕으로 통치 원리를 비교한 가장 오래된 세속적 사회 이론의 텍스트로 평가받습니다. 다시 말해 페르시아인들의 입을 통해 고대 세계 최초의 정치 철학 토론이 펼쳐진 것입니다. 첫 번째 발언자는 이 쿠데타를 기획한 오타네스입니다. 그는 민주정을 옹호합니다. 오타네스의 논거는 캄비세스와 마귀의 폭정을 직접 목격한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1인 지배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그의 핵심 논지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면 통제받지 않는 주권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오만과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구조 자체의 문제입니다. 오타네스는 폭군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태들을 열거합니다. 가장 훌륭한 시민들을 시기하여 파멸시키고 가장 비열한 아첨꾼들을 총애하며 재판 없이 사람을 처형하고 여성을 겁탈하며 법을 전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오타네스는 권력을 다수 대중에게 이양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이소노미아, 즉 법 앞에 평등이라고 칭합니다. 구체적인 기재로는 추첨에 의한 공직 배분,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 그리고 모든 정책 결정의 공론화를 제시합니다. 오타네스의 발언이 전제하는 가치는 명확합니다. 권력의 분산, 투명성, 그리고 억압 없는 평등적 자유입니다. 두 번째 발언자는 메가비조스입니다. 그는 과두정을 옹호합니다. 메가비조스는 오타네스가 제기한 군주정의 폐해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중에게 권력을 맡기자는 제안은 극구 거부합니다. 그의 논거는 대중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입니다. 메가비조스는 다수의 대중을 쓸모없고 비효율적인 폭도로 규정합니다. 대중은 배운 바가 없고 올바른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폭군의 오만을 피하려다 무지한 군중의 오만에 짓밟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군중을 불어나 거세게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며 대중의 통제 불가능성을 비판합니다. 메가비조스의 대안은 가장 훌륭한 사람들, 즉 아리스토이에게 권력을 맡기는 과두정입니다.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 모이면 당연히 가장 뛰어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메가비조스의 발언이 전제하는 가치는 지식, 엘리트의 우수성, 그리고 중우정치의 무질서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질서입니다. 마지막 발언자는 다리우스입니다. 그는 군주정을 옹호합니다. 다리우스의 접근법은 앞에 두 사람과 다릅니다. 그는 이상적인 가치를 논하기보다 인간 본성과 정치 현실의 냉혹한 논리를 파고듭니다. 먼저 과두정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러 우수한 인재들이 각자 최고가 되려 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하므로 필연적으로 격렬한 파벌 싸움, 즉 스타시스가 발생하고 유혈 사태를 거쳐 결국 1인 군주정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주정에 대한 비판입니다. 민주정에서는 공공부패와 부정기능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부패한 자들끼리 강력한 사적 유대를 맺고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국가를 농단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대중을 위해 이들을 응징하는 영웅이 등장하게 되고 그 영웅은 결국 군중의 지지와 존경을 받아 다시 군주로 추대됩니다. 결국 어떤 체제를 선택하더라도 종착점은 군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리우스는 여기에 역사적 보수적 논거를 덧붙입니다. 한 뛰어난 통치자는 적에 대한 기밀을 완벽히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과거 키루스 대왕이 페르시아인들에게 안겨준 위대한 유산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우스의 발언이 전제하는 가치는 효율성, 정치적 안정, 그리고 위대한 전통에 대한 책무입니다. 세 사람의 논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타네스의 민주정은 평등과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부정적 결과로는 통제 불능의 폭민을 우려하고 추첨과 공론화를 그 운영 기제로 제시합니다. 메가비조스의 과두정은 지식과 우수성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부정적 결과로는 파벌적 내분을 우려하고 엘리트 합의를 운영 기제로 제시합니다. 다리우스의 군주정은 효율과 안정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부정적 결과로는 군주의 오만을 인정하지만 1인 통제와 기밀 유지를 그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각 발언은 상대방의 논리를 내부에서부터 허무는 정교한 내재적 비판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소피스트 철학의 전형적인 논쟁 방식입니다. 표결 결과 다른 4명이 다리우스의 군주정 옹호에 찬성합니다. 페르시아는 다시 한번 군주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헤로도토스 자신조차 이 논쟁이 어떤 그리스인들에게는 믿기 힘든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제3권 80장과 제6권 43장에서 2번이나 강조합니다. 고대부터 이 논쟁의 역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는 방증입니다. 현대의 많은 고전학자들, 특히 크리스토퍼 펠링을 비롯한 학파는 이 논쟁이 다분히 기원전 5세기 그리스적 사유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타네스가 사용한 이소노미아, 추첨에 의한 공직 배분, 공직자에 대한 회계 감사 등의 개념들은 기원전 6세기 말 페르시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클레이스테네스 개혁 이후 아테네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확립된 철저히 그리스적인 정치제도의 언어들입니다. 둘째, 논쟁의 구도 자체가 소피스트 철학의 전형적인 대립적 논증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신성한 권위에 일절 의존하지 않는 세속적 사유 방식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지식계의 산물입니다. 펠링은 헤로도토스가 이 논쟁을 굳이 페르시아 궁정에 배치한 것을 고도의 서사적 암시로 해석합니다. 절대 군주제가 붕괴한 위기 속에서 페르시아 귀족들이 일시적으로나마 그리스인처럼 생각하게 된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절대 권력의 한계를 그리스적 사유의 틀로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이 논쟁이 완전한 허구일 수는 없다고 반론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정치 상황은 실제로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논의해야 할 만큼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캄비세스 사후 아케메네스 왕조의 직계 혈통이 단절되었고 바빌로니아 등 제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반란이 일어나는 혼란 속에서 쿠데타 주역들 사이에는 향후 권력 분점과 국가 운영 방향에 관한 치열한 합의가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논쟁의 내용이 실제 페르시아 사회 구조와 부합한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다리우스가 언급한 키루스의 유산이나 오타네스와 메가비조스가 대변하는 귀족층의 자율성 요구는 페르시아 사회에 실제로 존재했던 군주와 귀족 세력 간의 내재적 긴장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쟁은 기원전 522년 페르시아의 권력투쟁이라는 역사적 실체를 뼈대로 삼고 기원전 5세기 그리스 민주주의 경험과 소피스트 정치 철학이라는 개념적 옷을 입혀 재탄생한 지극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텍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군주정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인 중 누가 왕이 될 것인가? 7인은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 말을 타고 모여 누구의 말이 가장 먼저 울음소리를 내는가에 따라 왕위를 결정하기로 합의합니다. 방금 전 민주정과 과두정과 군주정을 두고 치밀한 철학적 토론을 벌인 사람들이 왕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말의 울음소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헤로도토스의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리우스의 마부 오이바레스는 교묘한 계략을 꾸밉니다. 전날 밤 앞말의 냄새를 손에 묻혀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다리우스의 순말의 코 아래에 그 손을 가져다 댑니다. 순말이 가장 먼저 힘차게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 순간 맑은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며 신적 승인의 징조마저 더해집니다. 이 결말이 던지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인간 이성이 쌓아 올린 논쟁과 제도가 결국에는 권모술수와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것, 이것이 고대 정치사의 현실이라는 헤로도토스적 통찰입니다. 다리우스 1세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이제 쿠데타 이후 확립된 페르시아의 정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리우스의 군주정 옹호가 승리한 이후 7인에게 부여된 특권과 제약은 페르시아 정치 구조의 독특한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를 학자들은 귀족 군주정이라 부릅니다. 왕위를 향한 논쟁이 종결되자 민주정을 주장했던 오타네스는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동지들이여, 나는 그대들과 경쟁하지 않겠소. 나는 지배하지도 지배받지도 않겠소.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오타네스는 권력 경쟁에서 물러나는 대신 자신의 철학적 일관성을 끝까지 관철한 것입니다. 1인 지배를 거부하는 자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6인은 이 선언을 수락했고 그 대가로 오타네스 가문은 페르시아 제국의 기본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제국 내 유일한 자유로운 가문이 지위를 영구적으로 획득합니다. 또한 매년 메디아식 명예의복과 페르시아 최고의 선물을 지급받는 영예까지 누리게 됩니다. 오타네스의 이자발적 권력 소외는 권력의 독점과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그의 철학적 일관성을 끝까지 보여주는 동시에 체제 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고위 귀족의 생존 방식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6인의 귀족들 역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특권을 제도화합니다. 첫 번째는 무단 출입권입니다. 궁정 관료의 사전 통보나 허락 없이 언제든 왕의 침소에 직접 들어가 아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왕이 여성과 동침하고 있을 때만은 예외로 하여 왕의 사적 권위를 최소한으로 보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혼인 동맹입니다.
새로운 왕은 반드시 7인의 가문 내에서만 왕비를 맞이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이 두 가지 특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무단 출입권은 가짜 스메르디스가 성체에 틀어박혀 귀족들을 만나지 않음으로써 정체를 숨길 수 있었던 사태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은 결과입니다. 왕이 외부와 단절되어 폭정을 일삼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리우스 통치기 이후 확립된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체제는 한 명의 전제 군주가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절대주의적 전제 군주정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대귀족 가문 간의 상호 견제와 맹약에 기초한 귀족 군주정이었습니다. 왕은 무소불위의 신적 존재라기보다 동등한 자들 중 첫 번째로서 주요 의사결정에서 상위 귀족 가문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정치적 제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헤로도토스가 이 정체 논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더 큰 메시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제5권 78장에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사례를 들어 자유의 진정한 위력을 기술합니다. 참주정 아래에서 억눌려 있던 아테네인들이 폭군을 몰아내고 이세고리아, 즉 발언의 평등을 누리게 되자 이전에는 주변국과 다를 바 없던 그들이 각자가 자신을 위해 싸우는 헌신적 존재로 변모하며 전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페르시아인들이 이해하는 자유는 달랐습니다. 다리우스가 주창했듯 그것은 과거 메디아인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국가적 독립과 방대한 제국의 강력함이었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정치에 참여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주권적 평등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엘리트들은 외부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는 개방적이었으나 정치체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중의 지배라는 모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가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충돌하게 될 이유를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에 이토록 치밀한 정체 논쟁을 배치한 것은 단순한 문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는 훗날 다가올 페르시아 전쟁의 본질을 정체의 충돌이자 자유에 대한 상이한 세계관의 충돌로 규정하기 위한 거대한 사상적 복선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이 중대한 논쟁의 전환점에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평등을 추구하는 대신 질서와 제국의 통일성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한번 군주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옳았습니다. 다리우스 1세 아래 페르시아 제국은 더욱 공고해졌고 방대한 영토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이것이 철학적 패착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다리우스가 옹호한 군주정은 방대한 제국을 통합하고 엄청난 물질적 힘과 병력을 동원하는 데는 효율적이었으나 오타네스가 지적했던 자의적 권력의 근본적 한계, 곧 권력자의 오만과 판단력 상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크세르크세스 대에 이르러 살라미스와 플라타이아에서 비극적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오타네스의 이소노미아를 거부한 것은 그들의 거대한 제국적 권력을 임시로 유지하게 한 원동력이었으나 역설적으로 그것이 스스로를 속박하여 훗날 자유로운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인 그리스 민주정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근본적인 철학적 패착이었음을 헤로도토스는 이 치밀하게 직조된 역사적 논쟁을 통해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522년 수사의 궁정에서 벌어진 이 논쟁의 울림은 그 이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정인가, 과두정인가, 군주정인가? 그리고 자유란 무엇인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박겉핥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